예, 오늘 2부 첫 인터뷰 오랜만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나볼 텐데요. 대통령 당선 1주년이기도 하고요. 여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졌고 또 야당은 당내 갈등으로 큰 고민하고 있고 이 시점에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뉴스쇼에 한 9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글쎄 오랜만이에요. 그동안에 인터뷰도 거의 안 하시고 정치 활동도 거의 안 하시는 것 뭐 같더라고요. 별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러신지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뭐 별로 근심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다행입니다. 근심할 일 좀 없이 약간 이 정치를 중앙에서가 아니라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이었습니다. 점수를 좀 주신다면 지난 1년 몇 뭐 점이나 그런 질문은 내가 너무 자주 받는데 네. 사실은 점수를 뭐 내가 매길 필요도 없이 일반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여론조사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가 몇 점이라고 하는 그런 점수를 매길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여론조사가 점수입니까? 예. 그럼 지금 여론조사는 40%대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30% 중반에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균 내면 예, 지금 보면은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계속 지지를 안 하는 것 같고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30%대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올해는 추진하겠다. 이런 근데 무슨 뭐 말은 개혁 정책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얘기하는 정부의 그 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입법으로. 그런데 국회가 지금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있고 그리고 여당 스스로도 그동안에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당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제 겨우 전당대회 끝내고서 지금 뭐 야당하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제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은 이런 예. 상황에서 야당이 그렇게 별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제도와 관련된 개혁이라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여소 야대 정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다고 하고 뭐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것 같긴 지금 하던데요. 뭐 김기현 대표가 뭐 형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형식적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두 사람 다 진정성 있게 만날 것 같진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서로 간에 맹렬한 공격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 만나봐야 뭐 특별하게 뭐 헛스운 일이 있겠어요? 게다가 대통령의 이 이재명 대표 바라보는 이 시각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운신의 폭도 넓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이 유기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것 같으면은 뭐 대통령은 야당과 별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해도 여당이 그래도 내면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여당의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국회에 많은 법안이 쌓여있기만 하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총선까지 겹쳤으니.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 총선에 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못 얻으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입니까? 뭐 레임덕이라는 게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참 이 집권을 했어도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어느 예의라도 할 수가 있지만
내년은 집권 2년 차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죠. 거기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이제 국민이 실질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난 봐요. 그렇군요. 그 내년 총선의 목표를 뭐 지도부 전체가 어떻게 잡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인터뷰를 보면 희망 목표를 최소 170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도 뭐 자기네들 뭐 180석을 차지하느냐 어쩌느냐 해도 결국 가서 일당도 못 되고 예. 소수 정당으로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 음. 지금 사실은 뭐 목표에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죠.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14대 국회 선거했을 때 그때 3당 합당을 해가지고서 의석수가 220석이 넘었을 때예요. 예, 예. 그러니까 14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서 뭐 모든 정보기관에서 오는 보고가 뭐냐면은 180석 이상이 무난하다고 얘기해서 무난하다. 네, 무난하다. 예. 그래 나도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난 대통령한테 잘못하면은 과반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루서 해보자. 그러나 당시에 소위 주요 정보기관들인 뭐 안기부라든가 내무부라 이 사람들은 선거 전날까지도 180석이 된다는 그런 보고를 해온 거예요. 예, 예. 그래 결국 가서 선거 결과를 까보니까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서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국민의 힘을 내가 가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10개월 있으면서 예. 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유심히 내가 막 노력도 해보고 관찰도 한 그 경험에 비춰봤을 적에 최근에 소위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거를 하면서 예. 이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이래가지고서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당대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뭐 초선의원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반부에서 한 56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서 출마하겠다는 후보자를 갖다 욱박지르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갖다가 가지고서 무슨 당심이 민심이다 하는 뚱딴지 같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에 그렇게 크게 희망을 걸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상황을 바꾸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그냥 총선 치른다.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총선 치른다 하면 몇 석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데 과반이 안 될 것 나는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의 행태 예. 우리가 지난 75년의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볼 적에 왜 여당들이 하나같이 지금 특히 1987년 지금 육공화국 이후에 지금 여러 번의 선거를 갖다 거뒀지만 여당이 그렇게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여당만 되면은 대통령 얼굴만 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독자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은 예. 지난 문재인 정부 시대의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나 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형태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어.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전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 한 사람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 못했던 그 모습처럼 유일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외해버리고 말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지금의 국민의힘의 형태를 보면은 내가 보기에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물론 초선 의원들이 내년에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서 혹시라도 공천에 탈락되지 않느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막 그런 소위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는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게 만약 지금 그러니까 내일 총선 치른다면 이게 몇 석이나 나올 정도의 상황인가?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거예요. 보시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로 예.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예. 당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비슷비슷해요.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아, 서로 못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들어서서 새 지도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당직 인선도 거의 완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는 조금 희망을 얻진 않으세요? 나는 이 모습을 갖다가 보면은 역시 막 대통령의 의중이 그냥 다 반영이 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과연 내년에 총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내년에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공천위에 들어가는 부총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뭐 세 사람이 다 이제 이른바 친윤계 인사로 꾸려진 것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신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일반적으로 밖에 나타나는 형태를 볼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전부가 다 흔히 얘기하는 뭐 친윤 그룹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직을 구성했다고 난 봐요. 예. 아. 그러면은 뭐 당정 일체 또 똘똘 뭉친 모습으로 총선 잘 치르겠다 뭐 이런 아니 거는 그러니까 당이 뭐 아무런 반대 없이 그냥 일사불란하다고 해서 당이 안정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치 집단이라는 게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야지 예. 당이 그냥 명령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 당이 안정된 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자꾸 제가 총선이라 그러네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도부에서 쏟아낸 메시지들이 뭐냐면 안철수 의원은 품고 가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뭐라고 하나요? 버리고 간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 민주정당으로서의 좀 능력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을 갖다 포용했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고 이준석을 갖다가 배척한다고 그래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당 대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을 일으키고 뭐 이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됐는데 그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수립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소위 국민의힘에 대한 뭐 약간의 뭐 기대감도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흔히들 그 당시에 선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에 뭐 30대 대표가 된다고 세우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를 하면서 무슨 당내 무슨 불안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치적으로 조금 저희 미숙한 측면이 있어가지고서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도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 무조건 배격을 하고서 그 사람은 제외해야 되겠다.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말씀은 도움 안 될 거다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내가 사실은 저희 이준석 대표 징계를 했을 적에 예. 내가 한 지지도가 10%는 떨어질 거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 지지도가 네.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무슨 뭐 저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하강을 해가지고 뭐 24%대까지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 공천 지금 안 줄 거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나는 이준석 대표를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당이 판단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선거구가 노원구 아니에요. 네, 서울. 그 노원구라는 데 가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가서 당선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험지죠.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전략상으로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포용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안 준다면 무소속이나 뭐 혹은 신당을 만들어라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찾아와서 묻는다면 조언하시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 지난번 언젠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공천을 못 받으면 과거에 홍준표 씨가 공천을 못 받고 나오는 식의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말했습니다. 얘기를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당선되고 복당하는 방식. 그 방식도 물론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얘기지만 아니 홍준표 시장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준석 전 대표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저 최고위원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부 모르겠어요. 우리 김기현 대표가 내년에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분당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뭐 여당이 분당되거나 그런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당은 주로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지도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총선 앞두고 과제가 무거운 상황 속에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공약은 전라도에 립서비스 한 거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참배도 뭐 여러 번 하시고 대선 때 호남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강하게 내셨던 분으로서 이번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재원 전 의원께서 좀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 정강훈 목사 앞에서 뭐 립서비스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보니까 금방 뭐 사죄했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어제 사과했습니다. 예. 예. 상식 이하의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그 대선 공약 그 당시 옆에서 보셨을 테니까 이거는 윤 후보 의지가 확실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뭐 표욕기 위해서 립서비스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예. 그거를 이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다시 호남을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게 국민의힘에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총선에도 내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에 들어가 가지고서 서진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결과가 사실 대통령 선거에도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호남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단순하게 광주나 전남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 호남 사람들의 정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 같은 데는 이제 호남의 유권자가 34%가 더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고서 선거를 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저 김재원 최고랑 대화 나누는 거, 정강훈 목사 대화 나누는 걸 보니까 그래봤자 전라도표 10%도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 5.18 묘소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했을 적에 또 우리 의원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표가 나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결과를 놓고서 판단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그건 넣어야 된다고 보세요. 다음 대선 전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뭐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는 그래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헌을 갖다가 언제 하느냐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개헌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변혁이 없는 한 개헌은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개헌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소야대를 국회를 맞이하니까 그때 정기국회에 나와가지고서 개헌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집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다가 또 개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고민의 크기로 보자면 지금 민주당 고민이 더 클 텐데요.
대표 거취를 놓고 친명 비명 간의 대립. 민주당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위원장님? 내가 보기에 민주당도 저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예. 결국 가서 당의 진로를 놓고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할 사람은 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이 당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좋은? 만약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나는 조언을 구워도 뭐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방향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일각에서는 대표가 거취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총선보다 멀리 떨어진 시점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르게 당대표직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분리시켜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고 예. 그거 사실 당과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뭐 무죄냐 유죄냐를 떠나서 일단 대표직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 그거는 뭐 나는 내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 당의 앞으로 앞날을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잘 안다고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하는 친명 핵심 의원이 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이 많아지는 올 연말쯤이면 질서 있는 퇴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생각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에 총선 치르고 그동안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뒤에 다음 대선에 임한다. 뭐 이런 구상을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그거야 뭐 그건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거야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지금 미리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 아니네. 힘든 상황인가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양 날개가 다 튼튼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한쪽 날개가 축 처지는 것 같으면 그쪽 당에 가서 그 당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하고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하셨는데 혹여라도 다시 민주당에서 손을 내민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이제는 이런 일에서 좀 동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이 정치권에서 별로 그렇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봐야 결국 가서는 옛날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선에 뽑게 그러니까 되게 해봤자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실망이 크세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내가 뭐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이 정치인들이 내가 보기에 가장 정치인의 덕목이라는 것이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너무 실망이 크시군요. 이쪽 저쪽 다 가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말 강성 지지층 욕 다 먹어가면서 이끄셨던 그 부분에 대한 실망. 알겠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있는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이번에 뭐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꼬를 텄는데 과연 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한일 관계가 석연치 않았던 것이 대부분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극렬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뭐 더 이상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이 요구 사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먼저 다 해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 말씀이세요? 네.
카드를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카드는 일본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걸로 인해서 옥신각신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정부 스스로도 이제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일본이 자기네가 요구하는 거를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이제 물컵의 절반은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를 채울 때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별로 채워줄 게 별로 없어요. 일본이 사실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대단히 잘해줄 거예요. 예.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뭐 일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베가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관한 네. 소위 중간재 수출을 갖다가 금지하고 뭐 허가제를 만들었던 예. 건데 예. 그렇더라도 그동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별 큰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 정도 풀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번에 그와 같은 조치를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뿌리 깊은 반일 정서라는 게 뭐라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알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했지 않을까 하는 봐요. 근데 물컵의 반을 일본이 지금 채워줄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특별히 채워줄 게 없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게 있다는데 채워줄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뭐 받을 게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보면은 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도 옛날하고 좀 예. 달라졌어요. 예. 얘는 우리가 예. 퍼캐피타 GDP로 따지면 일본과 거의 비슷한 상태에 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눈질을 하는 그런 성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보수파들에 대한 소위 의식을 지금 일본 총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걸 본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뭐 커다란 기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컵의 반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는 허망한 거다라는.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컵의 반을 채워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면은 지금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가서 뭔가 실리를 얻어오겠다고 하고 지금 책임지겠다 하고 가는 건데. 아니 그거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한일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안보니 뭐 경제니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했다 했으면은 그렇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걸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내가 보기에는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제 질문이 아직도 한 30분 워치는 다 남아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김종인 위원장의 해안을 듣는 자리 또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강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